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여러분은 작심삼일이라는 말 언제 가장 많이 들어보시고 또 사용하십니까? 아마도 연초에 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금주를 해야지, 금연을 해야지 할 때 사용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금주나 금연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OBS 초대석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국민건강 디자이너시죠.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과학통합연구소 소장,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회원,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장석일 원장. 슈퍼전염병 시대에 국민건강증진, 질병 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창궐 원인과 전염병을 막기 위한 면역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담뱃값 인상이 금연 정책에 미친 영향과 금연 정책, 청소년 금연을 위한 실천 방안, 절주 문화 형성을 위해 펼쳐나가는 사업은 무엇인지, OECD 최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책과 의료복지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장석일 한국건강증진원 원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이 중책을 맡고 부임하셨습니다. 예.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10개월 어떻게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나 하고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바쁘게 지나갔어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근데 어쩌면 이제 개발원의 목표라고 초대 원장이기 때문에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오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개발원의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목표일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출산 또 그리고 굉장히 빠른 고령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우리 조사한 그 인구 동향을 보면 65세를 우리 이제 고령 인구라고 할 때 65세 이상이 인구 구성비의 한 11.5% 정도가 차지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들이 건강보험, 쉽게 얘기하면 병원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라고 볼 때 35.5%를 받았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 받죠.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렇죠. 받으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예측되어지는 그 갈등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보면 건강에 대한 갈등이지 않겠나. 예.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내는 건데 주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내야 될 텐데 저출산이라는 거는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또 그것을 써야 되는 노령 인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우리 사회적 분위기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연 지탱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걱정이 됐고 또 한 예. 가지는 그 무게중심입니다. 이제 무슨 그 삶의 질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 행복이라는 측면을 따질 때에는 사실 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인한테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어떻게 치료해 주겠다는 개념보다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예방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개발원의 목표이자 국가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임직원들에게 도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도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이기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직원 내에 어떤 예. 이기도 있고 팀 간의 이기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하고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개발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연 지금 현재의 개발원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사실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거든요. 예. 이 존재를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추적인 건강보다 중요한 복지가 없고 또 우리 그렇습니다. WH에서 얘기하듯이 건강이라는 것은 모든 정책 내에 묻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무슨 환경이라든지 무슨 노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슨 IT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예. 건강이라는 아이템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년 7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국민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맞아요.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도대체 그 기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사실 그 이름 네이밍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기관이거든요. 예. 사실 이 네임 안에 다 들어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증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건강보험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증진이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낯설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또 그 우리 그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또 프로그래밍해서 국민들한테 접목시켜주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기관이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거든요. 제정이 됐을 때 사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두고선 국민의 건강증진을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로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의 사업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뭐 금연사업은 어느 부서, 무슨 농어촌의 건강증진은 어느 부서, 뭐 절주는 어느 부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네. 2011년도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원도 모으고 이래서 만들어진 게 건강증진재단이었습니다. 네. 우리 전신이죠. 그랬다가 이렇게 그 산발적으로 되어져 있던 것들을 좀 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법 안에 건강증진법 내에 건강증진개발원을 둔다라고 들어가면서 작년 7월에 저희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근거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또 그리고 건강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또 수행하고 평가하는 업무, 또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그 보건소나 또 건강증진센터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증진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접목시키는 역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 건강증진 기금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합적이고 좀 전문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고 예. 디자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예. 있겠습니다. 예. 출범한 지 1년여 가까이 됐는데 지난 1년의 성과 어떤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개발원이 된 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고, 예. 제가 취임한 지는 작년 12월 29일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네. 여의도에 있던 사옥이 이제 충무로로 이전했다. 그래서 충무로의 어떤 그 시대를 열었다라는 네. 점이 아마 좀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어요. 뭐 위치가 바뀌었다는 개념도 있지만, 예.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 프로그래밍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을 세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제 금연 건강증진 관련돼서 담배값 인상된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설치한 게 가장 또 큰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건강증진개발원이 뭐 하는데야 이 소리가 사실 참 예.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았고 예. 가급적이면 우리 개발원을 많이 국민들한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민이 모르는 사업은
하지 않는 사업하고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언론기관에 많이 기고도 하고 또 MOU를 통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친숙한 어떤 그 기관으로서 가는 뭐라 그럴까요? 발판이 됐고요. 발판이 를 만들어놨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제 그런 자리에 이러한 얘기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출범한 지 1년 남짓 그리고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새로운 조직에서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직원들하고 이제 1대1 대면에서 예.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1대1로 다 했어요. 이게 우리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의 얘기를 뭐 잘 듣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을 그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연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그 애로점을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고용에 대한 안전성이에요. 예. 사업에 따른 그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규직이 그 절반, 계약직이 절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저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국가 예산에서 기재부에서 뭐 이 그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전환시키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제일 컸고 또 우리 기관이 사실 이제 그 성과 평가제라는 것을 임원들만 하게 되어져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전 직원들이 다 그 성과 연봉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새 지금 그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또 큰 내용이 뭐였냐면 순환보직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공공기관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좀 적은데 예를 들어서 한 번 팀장은 영원한 팀장이다. 뭐 되게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것처럼 모순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경험해서 조직의 그 바라보는 시야도 넓히고 내가 팀원일 때하고 팀장일 때하고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다르고 또 팀원으로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좀 얻고자 하는 진취적인 생각이나 또는 어떤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내가 팀장이 못 된다 그러면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한번 그 팀장이었던 사람도 팀원이 될 수 있고 팀원이 다시 팀장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의 평가들은 사실 이제 상향식 평가였어요. 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면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그 우리 그 기관의 식구들이 그런 부분들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그 부하도 상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점수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하고의 방문은 제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 하루에 한 10명 이상씩은 저하고 면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완전히 종료됐다라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메르스 사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예. 이제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기침 한번 하면 아마 그 다음 날 대한민국에 올지도 모르는 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메르스가 처음 일어나고 나서 저희 기관 안에 어쨌든 그래도 보건복지부 소속의 예. 공공기관이고 저희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물인데 예. 그 직원들이 대응하고 반응하는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고 제가 좀 메르스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 기관에 있는 그 기관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전부 다 그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메르스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 관련된 그 강의를 제가 한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불안하고 이 부분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 예. 그러려면 누군가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도 공공기관 특히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라면
당신들부터 그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누구한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줄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또 그 언론기고 또 그리고 출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제가 메르스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압축 성장해 오는 과정에 예. 굉장히 빠른 것들이 그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야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노력 안 하더라도 국가가 알아서 좀 백신 한 방 딱 놔줘서 다 예방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개인 위생만 잘하면 또 그리고 개인의 면역력만 잘 증강시키면 아마 이후에 오는 어떤 그 감염병이라도 잘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얘기하는 그 슈퍼 백신입니다. 예. 국민의 건강 증진을 통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슈퍼 백신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앞으로의 메르스 사태 건강 증진 개발원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슈퍼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진짜 집단 국민들이 패닉 상태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좀 인식을 올바로 심어주고 할 전문가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 이 내용들을 컨트롤 타워가 사실 그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예방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소비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이건 네. 투자거든요. 투자는 사실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그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치료 약제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창궐되지 않아서 약이라는 건 이제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폐기해야 된다. 그럼 왜 이게 올바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냐를 질타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대비했다라고 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 인식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인식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느꼈을 텐데 우리라는 개념이 빠져 있을 때 나는 보호받지 못해요. 네. 예, 나 하나쯤이라는 개념은 결코 우리 사회라는 것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절대로. 근데 그동안엔 우리 사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뭐 또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되고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갖는 계기로 좀 그 반면교사 삼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우리가 느끼고 또 바꿔나갈 수 있는 10계명, 건강증진 10계명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저희 기관에서 건강증진 10계명이라는 것을 사실 만들어서 네. 사실 진즉이 사실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메르스 이후에 이 부분이 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금연하자,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절주. 이게 사실 그 금주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절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119 캠페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 전에 끝내자. 뭐 이런 예. 캠페인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 스트레스 네.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 건강, 정신 건강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푹 자자. 저는 이제 한 7시간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예. 푹 숙면을 취하는 시간을 한 7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잠의 질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숙면이라는 거는 사실 평상시에 일상생활 동안에 자기 신체 활동이 좀 많이 있었으면 대개는 이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무슨 그 컴퓨터나 또는 무슨 핸드폰 스마트폰 조정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뇌파는 내가 이제 끄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숙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사실 1시간 정도쯤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적절한 체중 유지. 이건 뭐 그 적절한 체중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신체 체질량 지수 하는 것도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키에 비해서 체중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아마 그 구간을 정해서 예.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활동 1시간 이상 운동하기. 네. 제가 이 꼭 권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국가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예. 30분 정도 그 중강도의 운동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약간 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땀이 좀 날 정도의 운동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그씩 이상 운동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밥 꼭 먹자. 예. 그리고 저염식 하지 말자. 저염식은 하루에 먹는 양이 큰 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가 사실 그 일일 권장량입니다. 예. 그 정도. 저는 이제 해장국 먹을 때 소금 안 넣어 먹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 김치나 이런 거에 충분히 염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채소 과일 잘 먹게 하고 이제 뭐 구강위생, 양치질, 식사 후에 양치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막상 꼼꼼하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네요. 그렇죠. 예.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하지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한국형 건강지수라는 것을 내년 중에 개발원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제가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예. 이해시킬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 뭐 감기에 걸렸습니다. 예. 아니면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치료해 줄게요. 이런 거는 이제 수혜자도 딱 눈에 있고 이런데 건강지수 당신의 건강을 지금 한 50점 정도 되니까 뭐 100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뭐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음주, 무슨 뭐 어떤 뭐 흡연, 뭐 비만, 또 영양 상태, 뭐 임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파라미터들을 다 수치화하는 겁니다. 계량화해서 우리 그 지금 앵커가 지금 건강 지수가 얼만큼인데 우리가 이거에다 프로그램 어떤 것을 더해서 한 1년 지났더니 건강 지수가 이만큼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50점일 때는 뭐 병원 치료비가 한 50만 원 들었는데 네. 70점이 되니까 한 10만 원뿐이 안 드네요.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건강보험 그 병원에 지불했던 돈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 지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치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이제 한국형 건강지수예요. 본인의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역 간도 될 수 있고 계층 간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 수치들을 그 계량화해 놓으면 예. 국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것이다. 우리 건강이라는 것,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시간 대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효과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용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이해시키기 좋은 방향으로 좀 하지 않으면 건강증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이나 예방 중심으로 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렵다. 예. 그 툴을 저는 이제 그 지수, 계량화하는 지수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인이 좀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을 하는지 인식을 한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그럼요. 바로 시작을 할 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뭐 세수 확보 차원도 그렇고요. 담배값 인상이 올해 화두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담배가 너무 비싸져서 이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뭐 이건 그 이제 금연 정책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뭐 가격 정책이 있고 비가격 정책이 있는데 가격 정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을 높이면 그 비싸서 못 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이미 효과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OECD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너무 높아요. 예. 한 42% 정도 됐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좀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담배값 인상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담배값 인상 지금 뭐 9개월째고요. 이렇게 되면서 담배 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나가는 비용만 많아지고 담배는 계속 피우고 이런 분들도 또 여전히 계시거든요. 세수만 괜히 늘린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예, 맞습니다.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이제 그 인상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더니 예. 그래도 이제 흡연율이 한 7.1%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고 또 우리 이제 보건소에 이제 그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율이 한 106%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예. 거로 봐서는 국민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좀 금연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금연 열풍을 좀 일으킨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청소년 흡연이에요. 네. 담배값을 인상시키면 담배를 피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그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실 진입하지 못하는 저는 이게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잠재되어져 있는 흡연 인구를 갖다가 좀 줄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흡연율을 낮추는 이런 그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흡연할 수 있는 기회를 진입 장벽을 높여서 방어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건강증진 개발원에서는 이제 금연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시행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 청소년 금연, 청소년들이 담배를 처음에 접하는 것을 좀 막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방법들 좀 효과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예. 이제 청소년들이 제일 그 예민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일단 TV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광고도 예. 굉장히 좀 그 청소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과거에 어떤 금연 그러면 막 그 흡연으로 인해서 뭐 폐암 걸린 사람들 좀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아주 좀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예를 그런 들어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겁을 이제 먹게 하거나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 지양하고 예.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효과를 좀 등장시킬 수 있는 부분 예. 또 그 청소년들이 그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유튜브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친숙한 그런 디바이스를 그런 어떤 통해서요. 도구들을 참 많이 사용해 갖고 예. 저희들이 이제 금연 이런 내용들을 해놨습니다. 사실 청소년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기 이 성장기라는 개념은 신체적인 성장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춰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흡연이 가져오는 폐해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예. 뭐 피부도 노화가 되고 이것도 굉장히 잘 먹히는 얘기예요. 네. 요새 젊은 그 청소년들은 피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 신경 씁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흡연하면 피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 얘기들이 청소년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뇌세포를 파괴해서 뭐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도 있지만 또 자기 개성 뭐 이런 것을 중시해서 그거 담배 많이 피우면 다크서클 생기고 진짜 뭐 이런 내용으로 예. 얘기했을 때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청소년들에게 걱정되는 것은 뭐 담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아이들이 너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예. 특히 청소년들도 이제 안타깝습니다. 자살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자살의 분석을 해보면요. 예.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청소년 학업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노인 빈곤이라든지 소외됨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접근하는 방법도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실 완성되어져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예. 이런 미완성 시기에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한다든지 또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재차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교육, 문화, 뭐 여러 가지 보건,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살 예방 뭐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자살률을 그렇습니다.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떤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뭐 자살 방지를 위해서 다리에다 난간에다 했던 것도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보도해 보니까 실제 자살률이 줄진 않고 오히려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타서 네. 시도율이 더 늘었다. 뭐 이런 보고도 봤어요. 그만큼 사실 어려워요. 저희들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언론기관에다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매뉴얼 같은 것을 사실 좀 많이 공유하려고 하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또 언론에서 많이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실제 자살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예. 그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돌려놔야 되겠다. 생명의 존중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살 예방 교육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키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이 그 내용보다는 저는 신체 활동을 통해 갖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또래 아이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주게 되면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는 어쨌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왕따라고 불리는 소외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룹을 모아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전 또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미혼모 결혼하지 않은 그 10대 아이들이 그 출산을 해서 어쨌든 사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이런 거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직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 잘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그 편견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그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이 좀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을 닦이기도 하고 우유도 먹여보고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스스로 몸으로 익히게 함으로 해서 어떤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그 선회시키는 쪽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보통 이제 내가 외롭다고 느끼거나 내가 소외됐다라고 느끼거나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죠.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건강증진 개발원에서도 이 절주 위해서 좀 노력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절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캠페인 위주로 나간 그 119라는 캠페인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실 그 저희 기관 내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무슨 회식이나 이런 때 의뢰이 자꾸 이제 그 회식 그러면 우리 음식점에서 술 관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무슨 이 뭐랄까요 그 술을 좀 싫어하는 여성이나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진짜 술이 몸에서 안 받는 분들도 그럼요.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권하는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제시키고 가급적이면 좀 문화 활동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음주나 이런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좀 탈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개발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거를 다른 기관에다 많이 좀 그 얘기하고 홍보합니다. 최근에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뭐 우리가 좀 남북 관계가 개선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통일의 사례를 우리가 좀 많이 연구해보고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서독일 보건의료 협정 체결을 한 것이 독일 통일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기폭제가 됐다라는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어떤 건강 통일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우리 그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그 건강 보건의료 쪽에 격차는 더 많이 납니다. 저는 사실 북한을 몇 번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그 현대화 사업 뭐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도 있었고 봤는데 아주 같은 동포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보면 한 70년대, 60년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뭐 딱히 어느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네네. 그 경제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그 어떤 그 의료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경공업, 중공업 다 복합적인 IT 이런 것이 다 복합되어지는 게 이제 현대 의료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뭐 단순한 어떤 주사기 뭐 이런 그 가벼운 어떤 경공업
조차도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예. 때문에 굉장히 사실 열악하고 제약 산업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격차가 크게 되면 저는 사실 그 통일 이후의 갈등 또 예.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질감을 극복하고 또 우리 그 동포로서의 어떤 이 동포애를 발휘하고 이런 예. 측면도 굉장히 큰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결핵이라는 부분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다른 나라의 OECD 국가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하지만 예. 북한은 사실 통계 자체가 잡히질 않아요. 엄청나게 심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그 북한의 동포들이 아마 통일 이후에 내려올 것이다. 저는 한 200만 명 정도 내려올 거라고 네. 보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 그 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핵은 뭐 이런 기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잘 그 감염될 수 있는 공기 전파에 의해서 되는 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통일에 대한 준비들을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건강에 대한 부분, 보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은 뭐 이거 그냥 그 결핵의 어떤 천국으로 그냥 금방 아마 그 확산이 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먼 미래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포적인 그 심정에서도 접근이 돼야 되고 통일 이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이 돼야 되고 보건의료학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사실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보셨지 예, 않습니까? 한 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슈퍼 전파자라고 말하는. 그렇게 예. 파급이 되는데 결핵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려와서 전파시킨다고 하면 네. 또 이게 근접거리에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전파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통일 이전에 사실은 북한 동포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빨리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또 무슨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자칫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심각한 예, 것이기 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더 크죠.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예. 우리가 요즘 뭐 100세 시대 하지만 진짜 70세 이하 어르신들은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죄송할 정도로 또 당신들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고령화 시대입니다. 예.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거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이런데 고령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뭐 81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자랑하지만 건강 수명 사실 지금 한 73세 정도 됩니다. 예. 그 갭이 사실 이제 뭐 8년, 9년 정도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국민들이 죽기 전까지 8년, 9년을 아프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병원 신세를 지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또 그리고 아픈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지가 사실 이제 건강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0세 이상 그러면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한 분, 두 분 계실까 말까 예. 이래서. 근데 지금은 99세이신 분이 뭐 800명, 1000명, 뭐 98세가 뭐 2000명, 네. 뭐 곧 100세를 앞두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뭐 그 100세를 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고령 인구 이분들한테 사실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잘 하고 있어요. 네. 건강 관리를 방문해서 직접 가서 그분들을 케어해주고 건강 증진을 시켜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05년하고 12년도하고 비교한 거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활동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많이 안 움직이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만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네.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나 이런들을 또 신체의 활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장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거든요. 네. 누워만 있다든지 뭐 이렇게 혼자 있다든지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아까 우리나라 자살 얘기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노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건 소외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신체 활동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장님 임기가 3년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제 1년 3분의 1 정도가 지났습니다. 내 임기 동안은 이것만은 꼭 좀 내가 이뤄내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 사업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WHO라고 얘기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는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건강이라 하면 그러고선 단순히 질환이 없거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그 안녕 상태를 우리가 이제 예.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그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뭐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강소국으로 변화된 거는 틀림이 없는데, 과연 그 안에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과연 나는 건강한 국민인가, 행복한 국민인가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네. 많아요. 저는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회적 건강을 좀 이루고 싶어요. 사회적 갈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론 젊은 사람하고 노년층하고 어떤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고, 특히나 또 이념적인 갈등 굉장히 심합니다. 예. 요새.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도 정치인들이 뭐 원튼 원치 않든 또 굉장히 많이 크게 형성되어져 있고, 또 빈부의 갈등도 그 차이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서 좀 치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건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게 그 전제되지 않는 데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건강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예, 사회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주시는 예. 그런 원장님의 역할 앞으로도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누구나 인생의 멘토, 이분이 내 인생의 은인이다 또는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분이다 있잖아요. 원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유, 저는 뭐 글쎄요,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쉽게 쑥 나오는 분이 뭐 어머니. 예. 뭐 그건 뭐 대한민국에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에요. 네. 굉장히 강하셨고, 어릴 때 제 입장에서 보면 현명하셨어요. 예. 그 시대에 저렇게 가지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참 그 몸으로 예. 어쨌든 결손 가정, 저도 그런 내에서 크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오늘 제가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네. 또 미안하고, 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의사가 돼서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조금 예. 제가 효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네. 지금 당장 효도하세요.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걸 실천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뭔가를 좀 나도 좀 그 의사로서 좀 갖춰놓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학생 때 평상시에 좀 열심히 좀 예. 어머니한테 좀 효를 좀 할 걸, 이런 그 반성을 하게 되고, 또 한 분은 제 대학 선배예요. 예. 변지영, 뭐 이름 밝혀도 되죠? 네, 그럼요. 예, 변지영 선배님이십니다. 예. 어찌 보면 그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또 지금의 내가 있도록 네. 어찌 보면 좀 그 사회 속의 나로 탄생시킨 인물이십니다. 예. 제가 이제 이천에서 개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개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굉장히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끌어 주셨군요. 예, 나가서 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음. 병원은 내가 지킬 테니 네. 나가서 활동하십시오라는 개념을, 제가 늦게 이제 석박사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2000년도 지나서 제가 석박사를 네.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예. 학위 따고 나서 이제 석박사 따기까지는. 근데 아마 이 선배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석박사 없이 그냥 지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그 배움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니까 내가 병원을 지키고 있는 동안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 또 제가 많은 사회활동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 그 의사회, 지역의사회 회장을 통해서 또 경기도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그 협회 임원으로서 진출하는 데에도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예.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좀 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예. 근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어요. 진짜 병원을 지켜주셨군요. 예. 진짜 그랬습니다. 예. 제가 지킬 테니 밖에서 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치료하는 거 굉장히 그 의미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그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굉장히 그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굉장히 그 감사드리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어머니 그리고 변지웅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후배들이 어떤 분들이 멘토로서의 장석일 원장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 그러면 저는 예. 고맙죠. 원장님께서 읽으신 인생에 있어서 뭐 추천해주고 싶은 또는 감명 깊은 책 한 권 좀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우리 그 작은 애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네. 지 누나는 책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얘는 사내인데 별로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요새 군대가 참 좋아요. 군대 가더니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지가 군대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휴가 때 이제 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사들고. 예, 예. 그래서 아빠 자기가 읽었는데 이게 참 좋더라.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그 필레머라는 작가가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예.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70세 이상의 어찌 보면 이제 뭐 각계각층의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개는 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의 삶에서 지혜를 얻는 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괜히 나이 70 이상 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온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해법을 제시해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1000명 정도의 그 어르신들의 얘기들을 모은 거다 보니까 예. 70세 곱하기 1000명 하면 한 어, 7만 세? 예. 엄청난 세월의 예. 노하우 뭐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데 예. 그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인 어른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이제 사회적 갈등,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 인생의 어떤 그 슬기로움을 좀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좀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오늘 이 방송 시간도 뭐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기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라고요. 예. 저희도 그런 느낌 받았던 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이 어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말로 많이 그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사실 깨달은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선진국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는데 머리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책을 만드는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공급자 중심에서의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혜받고자 하는 수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수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사실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개발원 꼭 우리 국민들한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정책을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원하는 건강증진 정책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지자체를 통해서 프로그램해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신체활동 운동 또 영양 다양한 분야의 건강증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한 10도가 넘는 일교차가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기 쉽지요.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이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미자차, 구기자차 같은 한방차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드시면 감기 예방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